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 지난 21강에서는 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22강에서는 별 파트의 어떻게 보면 꽃,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주계열성을 의미를 한다고 했어요. 자, 주계열성이라는 거는 결국 핵융합을 일으켜야 되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정역학적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된 별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특정한 질량 범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태양 질량의 150배 사이에 있는 질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안정한 항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우선 첫 번째, 질량이 0.08 솔라메스 이하인 별. 자, 이 경우에는 질량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중력 수축을 통해서 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중심의 온도가 너무 낮아요. 결국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핵융합을 가장 기본이 수소 핵융합인데 10의 7승 K죠. 이거보다 작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축을 해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이 될 줄 알았으나 안타깝게도 핵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하고 점점 수축하다가 갈색 외성으로 부르는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질량이 너무 커요. 질량이 무려 태양 질량의 150배 이상이 되면요. 이 수축을 통해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액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리 수축을 하고 중심의 온도 올라가서 압력이 생기는데 이게 평형을 이루어야지만 별이 된다고 했는데 질량이 너무 크면 수축했을 때 에너지가 과다하기 때문에 중심액의 온도가 너무 높아요. 즉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안정한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안정적인 별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08 솔라메스에서 150회 솔라메스,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0.08배에서 150배 사이에서만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화 과정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별의 종류에서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시성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10K 정도 되는 굉장히 차가운 고밀도의 거대 분자원에서 중력적인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중력적 수축은 가만히 있다가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힘, 예를 들어서 초신성 폭발을 한다든가 분자 온끼리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에 의해서 결국에는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축을 하면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단계의 별들을 우리 원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 정역학 평형을 유지하기 전까지 중력 수축을 계속하고 있는 분자운을 원시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시성 초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별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상태죠. 그러다가 충분히 중력 수축을 하면 어쨌든 원시성이지만 거의 구형에 가까운 어떤 형태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별들은 사실은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일단은 원시성 단계에 있는 것들은 워낙 강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특히 분자원은 고밀도잖아요. 그 사이 안에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강도를 갖고 있지 않고선 보기가 힘든데 원시성은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애들은 뭐냐면 황소자리 티타우리 별이에요. 이게 주계열성 되기 직전의 별이거든요. 근데 이 밝기가 아주 밝을 때 찍은 거지 이게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내가 사진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시성이 되려면 중력 수축을 하니까 이때 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중력이 기체압보다 더 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원시성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축을 하다 보면은 전주 계열성으로 넘어가요. 전주 계열성은 앞에 원시성과의 차이가 표면 온도가 약 1000K에 도달합니다. 표면 온도가. 그래서 특징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주계열성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상태에 되었다라는 의미의 원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주계열성은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원시성 다음에 전주계열성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마치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전주계열성도 약간 넓은 범위 안에서는 원시성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주계열성 전이라는 이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주계열성이라고 특별히 또 부르는 거지. 얘도 정역학평형을 유지하기 전까지 중력 수축을 하고 있고요. 아직 중심부에 수소생융합반은 도달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는 얘도 원시성의 한 부류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특정한 기간, 즉 주계열 도달하기 직전에는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때를 전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전주계열성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냐면 중력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지름이 줄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주니까 밀도는 증가를 하죠. 왜 물질이 빠져나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표면 온도는 점점점 증가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절반이 열에너지로 간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이번에 HR도상에서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파란색이 주계열성에 도달했을 때를 나타낸 거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계열성에 도달하기 전에 별의 진화 과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때 뭐 태양 질량의 100배, 5배, 1배, 0.1배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우리가 태양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이 태양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은 주계열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경향을 갖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왼쪽 하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대략적으로 갖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고요. 그럼 왜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느냐?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표면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표면 온도가 증가하니까요. HR도에서 보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져요?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반지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도가 표면 온도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반지름이 워낙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광도는 줄어들어요. 그럼 광도가 줄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왼쪽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주계열성 단계에서 HR도상에 표시했을 때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을 갖는 경우가 생기는데 태양 질량의 100배인 경우에는요, 왼쪽 하단이 아니라 그냥 왼쪽으로 가고 있죠? 반면에 0.1배는 거의 아래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질량이 무거운 애들은 왜 평행하게 왼쪽으로만 가느냐? 그거는 중력 수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 감소에 의해서 광도가 원래 줄어야 되는데 태양 질량에 비해서 100배의 태양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은 표면 온도가 워낙 빠르게 크게 증가를 하니까 그거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도가 거의 변하지 않게 가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반면에 태양 질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애는 반대죠. 아무리 수축을 해도요. 발생하는 에너지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뭐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더 크다? 반지름 감소량에 의한 광도 감소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도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차이만 있는 거지. 질량에 따라서 기본적인 건 어떻다? 좌하단 방향으로 내려간다. 이게 전주계열성의 기본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숫자들이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은 태양 질량의 100배는 뭐 100년, 그다음에 1000년, 만년. 그다음에 여기 0.1배짜리는 10의 8승년이죠. 그 누가 더 빨리 갔어요? 네. 이 경로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태양 질량의 100배짜리가 주계열성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여기 있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 빠르게 상승하죠. 중력 수축 에너지 감소한 것 절반이 온도를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의 7승 K만큼 중심부에 도달해야지만 주계열성에 갈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이 되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이 더 빨리 주계열성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숫자를 쓴 이유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어떤 비교? 질량이 큰 별이 주계열성에 빨리 도달한다. 요 상대적인 값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주계열성에 있던 애들이 결국에는 중심부 온도가 10의 7승 K에 도달하며 비로소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전주계열성에서 주계열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계열성은 중심핵 온도 10의 7승 K고요. 중심핵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이거 색깔을 넣는데 중요한 게 중심핵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을 얘기하겠지만 핵융합 반응이 중심핵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곽에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주계열성에 도달했다는 거는 바로 중심핵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발생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중심핵에서 다른 핵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진화 과정을 보면 걔는 주계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주계열성이라고 하면 위치, 중심핵, 그다음에 어떤 핵융합? 수소 핵융합. 요게 모두 핵심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 뭐다? 두 번째 조건, 바로 정역학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자, 정역학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는 수축할 때의 중력 수축과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축, 중력 수축을 이기려면 핵융합 반응 정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별 수명의 약 90% 정도가 주계열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 외에 10%만 나머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관측되는 별 중에서는 대부분이 주계열성입니다. 물론 아닌 별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에 있을 때는 어떻게 특징을 갖느냐?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아까도 봤지만 질량이 큰 녀석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 왼쪽 위로 갑니다. 왼쪽 위.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들이 왼쪽 위로 갔어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그러면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죠. 질량이 큰 애들이 질량이 작은 별들에 비해서 뭐가 달라요? 일단 표면 온도가 훨씬 큽니다. 그죠? 여기는 자, 거의 3만 K 이상이 되는 거죠. 제가 표시한 데만 보면 자, 여기는 4000 K, 즉 표면 온도가 질량이 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도도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태양 광도를 1이라고 했을 때 10의 4승이 넘죠? 그런데 여기는 네,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광도도 질량이 큰 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HR도만 보면 아, 질량이 큰 별이 광도도 크고 표면 온도가 크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율성이라는 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큽니다. 자, 왜 질량이 크면 반지름도 클까요, 여러분? 자, 그건 주계율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요. 별의 내부의 밀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 주계열성에 도달한 별들은 별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나머지 원소들이 있지만 수소와 헬륨의 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 어떤 별이든 주계열성 단계라면. 그러니까 밀도가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는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려면 덩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질량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이 큰 게 반지름도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 좌상단에 있는 주계열성일수록 어떻다? 질량도 크고 표면온도 크고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질량 크다, 표면온도 크다, 광도가 크다, 반지름도 크다. 뭐예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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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4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나중에 주계열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앞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얘기는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주계열성에 도달하면요. 정역학 평형을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역학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체압과 중력이 힘이 같아서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지 이게 항상 크기가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재빠르게 평형을 도달하면 이게 정력학 평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냐? 주계열성에 머무는 동안 아주 미세한 양이긴 하지만 광도도 커지고요. 온도도 커지고요. 반지름도 커집니다. 근데 그 양이 아주 미세해요. 아주 미세. 그래서 이게 주계열성 하면 보통 우리가 선으로 긋는데 확대해서 보면요. 사실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그 영역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어떻게 해요? 광도도 커지고 온도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니까 약간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주 미세하게 이동을 하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릴 때는 주계열성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려도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왜 이렇게 되냐면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중심액에서 예를 들어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요. 수소가 헬륨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중심액의 평균 분자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분자량이 증가했다는 중력이 커졌다는 얘기죠.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중심액이 그 중력에 커진 것 때문에 약간 수축해요. 그러니까 온도와 밀도가 수축한 것 때문에 살짝 커졌죠.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의 범위가 약간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광도, 온도, 반지름이 모두 커지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의 수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질량이 큰 별일수록 온도가 높아서 생성되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수소 드로잉량이 크다 그랬죠. 질량이 큰 별은 수축할 때 에너지 많이 발생했으니까 1등 중심본도 훨씬 크다 그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핵융합 반응은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입니다. CNO 사이클은 몇 배? T의 17승배고요. 그리고 PP체는요, T의 4승배예요. 어쨌든 간에 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든 간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양이다. 발생하는 에너지 양이.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굉장히 많은 차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결국 수명은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짧죠. 왜? 수소를 빨리 소모하니까.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별의 수명은 뭐하고 관련이 있는 셈이죠? 결국 질량하고요, 광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질량은 에너지를 저장한 셈이죠. 저장한 양, 수소가 얼마나 있느냐 이 얘기고요. 광도는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를 소비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량을 광도로 나누면 시간 텀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광도가 일정한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수명으로서 우리가 간략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별의 종류에서도 살짝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수식을 갖고 봅니다. 자, 주계열성은요. 질량 광도 관계에 의해서 광도는 질량의 2.3배에서 4배 정도의 지수를 가진 범위로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수명은 질량을 광도로 나누면 된다 그랬는데 광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3승으로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에 따라서 지수가 바뀌는 함수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3.3승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m의 마이너스 2.3승. 그러니까 결국 뭐다? 수명은 질량이 클수록 짧아진다는 거죠. 이게 2.3을 넣든 4를 넣든 다 지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질량이 커지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걸 우리가 수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아요.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성으로 넘어가요. 이제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네. 주계열성에 도달했을 때 가장 기본인 중심액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가 끝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중심부에서 중심액의 수소가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전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력을 기체압으로 막아가지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소 핵융합이 중심부에서 중지가 되니까 이 중력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중심부가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심부가 수축을 하면요. 그 수축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주계열에 도달하기 전에 수축하듯이 이 수축에 의해서 중력 에너지 그 차이만큼 결국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절반이 온도 증가로 하니까 온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중심부의 온도도 커지지만 그 온도의 영향을 받으니까 약간 그 주변부도 똑같이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소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 핵을 만들어 놨는데 헬륨 핵 주변에서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수소 핵융합이. 이거를 우리는 수소각 연소라 그래요. 이 수소각 연소를 한국말로는 수소 껍질 연소라고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게 별의 껍질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건 별의 껍질이 아니고요. 중심핵, 즉 수소핵융합을 했던 그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핵융합이 있었던 중심부의 주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각 연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자 외곽층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색깔을 바뀌어서 해야겠어요. 이거 다 빨간색이라서 자, 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영역이 수소각 연소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늘색으로 색칠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각 연소가 발생을 하면 네, 기체압이 갑자기 커지는 거죠. 심지어 중심부도 아니고 중심부보다 외곽층에서 핵융합을 하니까
갑자기 커져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표면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외곽층에서 갑작스럽게 기체압이 중력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팽창하게 되는 거죠. 외곽층이 팽창합니다. 자, 외곽층이 팽창을 하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도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다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물질이 더 유입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밀도가 굉장히 감소해서 거기에 온도도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HR도상에서 어때요? 온도는 감소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광도는 커졌으니까 위로 가죠. 그래서 HR도에서 우상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단인데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볼 때는 적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거성은 적색 거성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게 표면 온도 감소랑 광도 증가 이 두 가지의 영향으로 우상단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에는 거성이 되면요. 이 거성의 바깥쪽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면은 화성 정도 궤도까지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광도가 크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중심의 온도가 계속 증가하겠죠. 중심부 수축했으니까. 그래서 10의 8승 K에 도달하면요.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중심부에서. 우리가 10의 7승 K에서는요. 수소 핵융합할 수 있다 그랬죠? 더 무거운 원소는 온도가 더 많이 필요한데 10의 8승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헬륨 핵융합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세하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고요. 탄소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 다시 핵융합이 시작이 됐죠.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중심부의 기체압이 생겨났어요. 커졌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순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력만 있었으니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핵융합이 생기니까 어느 일정한 부분만큼은 기체압이 중력보다 커져요. 그래서 중심부가 조금 팽창합니다. 이때 팽창은 거성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수축하기 전에 그 중심액의 크기보다 커지거나 그 정도 크기까지 커지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팽창에 의해서는 어쨌든 온도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핵융합 반응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죠. T의 4승, T의 17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온도가 감소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수소각 연소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발생량이 줄었죠? 거기에 따라서 껍질 부분, 외곽 부분에서는요, 중력이 다시 기체압을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외곽층이 다시 수축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외곽층도요, 주기활성만큼 다시 수축하는 건 아니에요. 거성 엄청나게 커졌는데 거기에서 조금 줄어듭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HR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좌하단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왜 좌하단으로 내려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면 온도 감소. 중심부 팽창의 온도 감소. 그래서 수소 연소량이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인 크기가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올라갔고요. 광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도가 줄어드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표면 온도는 올라가서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좌하단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중심부에서 헬륨을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중심부의 핵융합이 사라지니까 중력이 기체압을 압도하죠. 중심부가 다시 수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변부가 온도가 올라갔네요. 그럼 주변에서 다시 연소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럼 연소를 주변, 수소광 연소라든가 아니면 헬륨도 주변에서 연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나중에 되면 생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은요. 결국 맥동병광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맥동병광성은 팽창과 수축을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건데요. 뭐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주기를 갖고 광도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병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국 중력적으로 물질들을 묶어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물질부터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질이 빠져나가서 자,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 이거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질들이 별 외곽에 있던 물질들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관측하면 이렇게 뭔가 더 이뻐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얗게 돼 있는 게 뭐냐면 별의 중심액이에요. 이게 나중에 물질이 다 빠져나가면 남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주계열성 태양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중심부 수소를 소진하면 적색 고성이 됐고요. 바깥층이 결국에는 팽창 수축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물질이 빠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보여지고 중심부는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된다.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H활도상에서 한번 볼게요. H활도상에서 보시면요. 저희가 주계열성을 벗어나면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이유가 뭐예요? 네, 반지름이 커지니까 광도는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내려가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거를 우리는 적색 거성열이라고 부릅니다. 적색 거성열.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헬륨 섬광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 헬륨 섬광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중심부에서 헬륨의 핵융합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인 별의 크기는 수축하고 중심부는 살짝 팽창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우리는 점근 거성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색 거성열이든 점근 거성열이든 과정은 대단히 비슷해요. 뭐죠?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종료가 되면 중심부 수축, 결국 껍질 외곽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전체적인 별의 크기가 팽창. 그러니까 별의 크기는 커지니까 광도는 커지고 표면 온도는 줄어들어서 오른쪽 우상단으로 올라간다. 이게 적색 거성열과 점근 거성열에서의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는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에서 가능해요.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좀 작으면요. 네, 적색 거성열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죠.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을 한번 볼 건데 태양과 우선 질량이 비슷한 애는 어떻게 되냐면요. 중심부 헬륨 핵융합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중심부에 탄소핵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핵융합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거는 뭐 철까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핵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질량의 경우에 비해서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별은요, 중심액에서 탄소 연소도 가능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태양 질량의 몇 배부터 되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주계열성까지는 사실 이 질량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거성 단계에 들어간 이후부터는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면서 별의 안에 있던 물질들을 일부 계속해서 손실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거성 이후 단계는요, 남아있는 질량이 얼마만큼인지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몇 배 질량, 태양 질량의 몇 배부터는 뭐다 이렇게 칼같이 나눌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엄청 무거운 거는 철까지 핵융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도요, 철보다 더 무거운 중심액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 이후에는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열이 공급이 돼야지만 더 무거운 원소가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액에서 철까지 핵융합을 만들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아주 급격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수축을 하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거의 음속 그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이걸 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충격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파에 의해서 폭발적인 핵융합 반응이 별의 외곽 쪽으로 전달되면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외곽 쪽에 있는 물질들이 다 핵융합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폭발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폭발 후에는 엄청나게 밝게 보이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최대 밝기가 뭐 저희 초신성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20등급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은 거죠. 그래서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타입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폭발하고 이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초신성 폭발하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남는 경우에는 결국 별의 중심 핵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남은 중심 핵의 질량에 따라서 조금 질량이 작으면 중성자별이 되고요. 조금 더 크면요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보면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중성자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이 블랙홀이에요. 왼쪽은 남쪽 왕관 자리에 있는 중성자별이고요. 오른쪽은 블랙홀인데 사실 상상도입니다. 왜? 블랙홀은요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블랙홀을 관측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는 걸 가지고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뭐 발견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사진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초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초신성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우주에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뭐냐? 초신성 폭발했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재료나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파가 전달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의해서 주변에 있던 성간 물질들이 밀려나니까 한 곳에 뭉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뭉치면 질량이 커지니까 중력적으로 수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별이 탄생할 수 있게 돼요. 혹은 외곽 쪽에 있던 물질이 빠져나간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성간 물질이거든요. 그게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G2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할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요.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의 거리 측정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은하 내에 초신성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멀지만 초신성은 워낙 밝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초신성은요, 타입이 같으면 절대 등급이 같다는 아주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입이 여러 가지인데 뭐 타입 1A라고 하는 초신성이 있다면 어떻게 봐든 절대 등급이 약 마이너스 19.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그냥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등급만 이게 타입만 알면. 그러면 관측을 하면요. 밝기가 바뀌지만 피크의 밝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등급은 거리가 10파세기일 때 등급, 겉보기 등급은 그냥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등급의 차이가 결국 뭐를 알려줘요? 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으면 거리 얼마다? 10파세. 그럼 뭐 절대 등급이 더 크다? 혹은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 그러면 누가 10파세보다 더 뭐냐? 가까우냐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에 이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우리가 지구과학 2에서 계산을 하지만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만 알면 우리가 배웠던 것만 갖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행성상송운. 이거는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고요. 초신성 폭발하기 위해서는 철핵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질량이 좀 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금속 성분이 풍부한 성간물질이 생성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 천문학에서 금속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를 다 금속 성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와 헬륨 외에 다른 성분들이 풍부한 성간물질이 생겼다는 거. 왜죠? 별 내부에서 합성을 통해서 무거운 물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주 수창기에 별의 일생을 끝내지 않은 성간물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소와 헬륨 외에 다른 성분들의 비율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간물질이 생성되고 중력 수축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별들은 어때죠? 금속 성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금속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될수록 재사용 횟수가 많은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소 이외의 원소라고 했는데 금속 성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나 헬륨 외의 원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수소와 헬륨을 비교하면 또 수소미 또 압도적으로 수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소 이외를 또 다 금속 성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속 성분이 많이 검출될수록 재사용 횟수가 많은 별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했어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질량은 사실은 참고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율성까지는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요, 얼마나 물질이 손실되느냐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인 경향은 질량이 클수록 고성보다는 초고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핵융합도 헬륨, 산소, 여러 핵융합해서 철핵, 즉 질량이 커질수록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그 다음에 맥동변광성은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외곽층에서 헬륨이 이온화됐다가 재결합에 따라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로테이션 하듯이 쳇바퀴 돌듯이 외곽층의 수축 및 팽창이 반복이 돼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2 혹은 나중에 대학교에 혹시 이런 비슷한 과에 가게 되면 거기서 배우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핵심은 주기적으로 황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가벼운 애들은 결국 백색 개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애들은 중성자별, 그 다음에는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참고용이에요. 대략적인 경향만 보는 거지 절대적으로 칼같이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 그거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R도상에서도 질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이 큰 별들은 왜 좌우로만 자꾸 움직여요? 자, 그 이유는 질량이 클수록 수축과 팽창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원리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태양 정도 질량을 갖고 있으면 주기활성이 지나면 거성 같다 행성상성운의 백색성을 끝나고 질량이 아주 큰 별은 초고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은 이제 철까지 핵융합을 했다면 초신성 폭발을 해서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단의 HR도를 잠깐 볼 건데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단은 별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HR도상에 찍으면 별이 많으니까 점이 하나 찍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찍히죠. 근데 성단은 별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력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산계 성단과 구상 성단이 있습니다. 산계 성단은 상대적으로 좀 흩어져 있는 산계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성단이고요. 구상 성단은 아주 빽빽하게 잘 들어차 있는 그런 성단이에요. 그래서 산계 성단 같은 경우에는 젊은 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계열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젊은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를 이제 HR도상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계열성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대다수의 별들이 주계열성 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 별들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일부 별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 빠져나간 별들이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 우리가 배웠죠? 진화에서 방금. 질량이 큰 별일수록 빨리 진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 거성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 빠른 별들은요, 워낙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이 점선 영역에는 별들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HR 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HR도는 사실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발견하는 그 별들을 일단 이어보면 이게 성단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연결해 보면 이 영역들은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HR 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기는 이유가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으로 관찰하면요. 금속 성분의 함량이 좀 풍부하죠. 왜? 상계성단은 나이가 젊다는 거는요. 이미 한번 별의 일생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핵융합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속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단의 HR도의 특징을 볼 건데 전향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향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결성 라인에 있는 거의 유지하고 있다가 거성이 되면 급격하게 우상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성이 돼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향점은 예를 들면 이런 데죠. 여기가 다 전향점이에요. 각 별들의 전향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향점이 되는데 이 전향점의 위치가 낮을수록 나이가 많은 성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M5, 41, M3, M11, M67 이런 것들은 다 성단이에요. 이게 성단 안에 별이 많으니까 그 별 위치들을 다 찍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별들은 어때요? 거성으로 나간 거고요. 어떤 별들은 주기월성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제가 빨간색 점으로 찍은 걸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가 낮을수록 나이가 많은 성단이에요.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1번 친 요 녀석과 동그라미 2번 친 녀석을 보면은 자, 얘네들이 주계열성에 있을 때는 성단이니까 같은 주계열성에 있다가 어떻게 되죠? 거성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1번으로 표시한 성단은요. 이미 여기부터 요 밑에까지는 주계열성, 이거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주계열성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그 위에 별들은 거성 그 이후로 넘어갔다는 거고요. 2번이라고 표시한 별들은요. 이거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다 거성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질량이 작은 애들만 주계열로 남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 제가 색깔을 바꿔서 요 영역에 있는 별들 만약에 있다. 그러면 1번 성단의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주기율성이 남아있는데, 2번 성단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성으로 간 거죠. 그 말은 뭐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진화 속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성단이 훨씬 더 나이가 오래됐다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애들이, 질량이 작은 애들이 이미 거성으로 넘어갔다는 건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거죠. 전향점의 위치가 1번보다 2번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더 많은 겁니다. 질량이 작은 애까지 거성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자, 되셨죠? 자, 구상성단 비슷해요. 내 차이는 뭐냐? 늙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좀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HRKB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계열에 남은 별들은 사실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아서 광도가 매우 낮은 별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거성 이상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전향점이 보통 아래쪽에 있다. 근데 이건 똑같습니다. 전향점이 낮을수록 나이 많은 성단이요. 하지만 이 구상 성단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지 않는 겁니다. 전향점을 통해서 나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사실 구상성단을 갖고는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구상성단은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향점이 다 아래쪽에 쏠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전향점을 가지고 상대적인 나이 비교는 상계성단 가지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였어요. 워낙 별의 진화는 워낙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아마도 별의 진화는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외워야 될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HR도를 이용하고 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별이 이제 끝났죠. 바로 외계인 성계 탐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